지금도 이런 약세 요인들이 아직도 제대로 해소된 건 아닌 것 같다. 요즘은 그 주식 투자에 있어서 이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끝날 그런 테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도도하게 흐르는 어떤 강물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2024년 가장 유망한 자산은 비트코인을 꼽고 있거든요. 오늘 모신 분은 주식, 디지털 자산, 연금, 자산 투자 가이드 책 저자셨죠? 천백만 저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네. 지난 7월에 뵙고 네, 지금 예. 뵙는데 예. 그때 하반기 주식 시장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근데 예. 지금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글쎄요, 예. 네, 일단 지금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좀 한번 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제가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 8.15에 나와서 뭐라고 했는지 이제 자료를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반기를 어렵게 보면서 그렇게 봤던 이유를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선진국들의 금리 인상이었는데요. 이제 제가 말한 건 꼭 미국의 금리 인상이 아니고 선진국의 금리 인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들이 서로 앞다퉈서 금리를 올리는 가장 큰 이유가 자기네가 이제 그 채권 자금을 미국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도 금리를 올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가 이제 그 미국이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나고 재무부가 이제 신규 채권을 엄청나게 발행하려던 이제 발행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렇게 이제 많은 국채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리가 높아야 이제 채권을 사는 사람 많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이 미국보다 금리가 현저하게 낮게 되면은 그 나라의 채권에 투자하는 자금이 또 빠져가서 미국으로 갈 염려가 있다. 그래서 그 나라들도 따라서 금리를 올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우리나라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가계부채라든가 부동산 PF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기준금리 인상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제 큰 차이가 나는 건 물론이고 다른 선진국들과도 이제 큰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만 금리가 높고 다른 데는 다 낮으면 상관없는데 유럽도 올리고 다 올리는데 우리만 못 올리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사실 그거를 제가 염려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에 대해서. 근데 이제 보니까 실제로 자금이 많이 유출이 됐습니다. 그러게 요새 그 한국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자금이 빠져나가고 인도나 좀 들어가는 정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중국에서 빠져나간 게 우리한테는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래도 약간 우리가 이게 컨프러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8월에 보면 주식 자금이 9억 1천만 달러, 채권 자금이 빠져나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데 어쨌든 채권 자금도 보니까 7억 9천만 달러나 빠져나갔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서 유동성이 감소가 되면 아무래도 주식시장 하반기 약세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렇고요. 근데 여전히 뭐 제 생각에는 아직 그 개선될 가능성은 아직 별로 안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걱정하는 게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시장이 어렵고 빠졌는데 이 정도가 마무리 지점이냐 아니면 더 앞으로도 더 하락할 여지가 있느냐 어려워질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너무 많이 제 생각은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사실 막 더 추락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약간 지지부진한 장세가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공모주하고 유상증자가 이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사실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조단위들이 공모주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또 자금 시장이 경색되면서 자금 구하기 힘드니까 유상증자가 크게 늘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 돈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대기업들도 막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SK그룹주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SK그룹 리츠주도 막 이렇게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그 SK그룹이 갖고 있던 그 사실 엉뚱한 자산을 막 리츠에 떠넘겨가지고 리츠가 할 수 없이 그걸로 이제 증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그룹에다 자금을 마련해주고 이런 게 있고 뭐 롯데그룹도 증자했고 CJ그룹 뭐 CGV 이런 것들 너무나 유명하고요. 그 외에 이제 굉장히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또 유상증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벤트들이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면서 역시 유동성 감소 효과를 나타내는 것 같아서 그거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약세 요인들이 아직도 제대로 해소된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이 이렇게 막 만만하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 유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유동성이 계속 빠지니까 주가는 상승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막 주식 빠지는 거 보면 옛날 마치 뭐 외환위기 때까지 빠지는 것 같이 엄청나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더 빠지기는 쉽진 않겠지만 뭐 그렇다고 큰 상승을 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이렇게 횡보나 뭐 조금 약간 상승하는 정도 뭐 그 정도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렇다면 횡보할 때 아까 박스권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박스권이 지금이 그 박스권 중에서도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더 빠지지 않는. 여기서 뭐 크게 하락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요. 이미 많이. 이미 이제 이런 악재들을 다 반영해서 제가 말하는 유동성이 빠지고 이런 것들 악재들을 반영해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환율이 막 그렇게 급등할 것 같지도 않고 사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제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만약 확전이 되거나 네. 그래서 유가가 다시 오르거나 네. 뭐 이렇게 되거나 했을 때는 생각이 좀 바뀌실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럼에도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이제 제가 이제 유가는 옛날에 제가 원유 트레이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조금 아는데 저는 유가는 많이 오를 걸로 생각은 별로 안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유가가 막 오르면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어떤 수를 쓰든지 간에 하여간 이걸 막을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요인 때문에 100달러가 넘어가긴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마침 제가 그 친구가 옛날에 일하던 그 트레이더가 이제 사우디 아람코에서 일을 해서 전화를 해서 그렇지 않아서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도 큰 상승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질문하셨으니까 이거 마침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국제 정세라든가 이런 건 뭐 전문가가 아니라 제가 막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릴 그런 뭐 지식은 없고 그래서 과거 자료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2014년 7월 8일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군인 간의 이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셰하이아 지역이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셰하이아 근데 이제 이 분쟁 발생 후에 약 2주일쯤 후에 7월 20일에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이 팔레스타인 영토 셰하이아 지역에 쳐들어가고 강제로 이제 점거를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팔레스타인 측에서는 약 70명이 사망했고 이스라엘 측에서는 13명의 군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시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7월 20일에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팔레스타인 셰하이아 지역을 이제 강제로 점거한 사진입니다. 네. 이스라엘 군이 공격을 계속 하니까 주민들이 지금 놀래서 이제 탈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이제 그 후에 이스라엘 군이 이제 이 셰하이아 지역에서 철수를 했는데 이 전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이제 지금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갈등을 심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제 지금과 아주 유사합니다. 규모만 좀 작았다 뿐이지.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간에 충돌이 있었고요. 그 후에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거한 그런 상황이 지금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세계 지도자들이 양측에 모두 다 물러날 것을 이제 계속 요구했고, 뭐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이 많이 고조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격을 했기 때문에 민간인 지역을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스라엘 총리한테 이제 전화를 계속 했었고요. 유엔은 긴급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그 당시 총장이 반기문 총장이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성명을 통해서 셰하이아 공격을 악랄한 행동이라고 굉장히 비난을 했었습니다. 네. 예. 오바마 행정부는 이제 존 켈리 국무장관을 이집트에 보내가지고 이제 협상을 하도록 했고요. 이제 결국은 지금하고 이제 규모가 차이가 날 뿐이고 이제 하여간 돌아가는 상황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비슷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셰하이아 전투하고 지금하고 이제 비슷한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당시에 2014년 이 셰하이아 전투가 일어났을 당시에 코스피가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보면 간접적으로나마 이제 장세를 대강 예측해 볼 수 있을 거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이렇게 이제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요. 네. 2014년 7월 지금 코스피인데요. 7월 8일이 이제 딱 처음에 이제 분쟁이 발생된 날입니다. 그때를 보면 이제 7월 8일에 분쟁이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빠졌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7월 20일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셰하이아 지역을 침공했는데 그때는 이제 일요일이니까 21일 월요일을 보면은 침공했다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가파르게 이제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7월 20일에 이스라엘이 셰하이아 지역을 공격하니까 본격적인 전투가 막 시작되니까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8월 초까지 급등장이 계속됐거든요. 이제 주식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그렇죠. 이스라엘이 이제 가자지구를 공격하면서 이런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아마 투자자들이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오히려 전쟁을 예. 그러니까
지금도 걱정하는 게 가자 지구의 지상전이 시작이 됐을 때 이게 어떻게 끔찍한 일이 발생이 네. 되고 확전이 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네. 있지만 예. 막상 딱 시작하는 그 순간이 어쩌면 정점일 수 있다. 예, 그때로부터 이제 사람들은 예, 이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됐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그 당시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요번에도 이제 물론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이란이 본격 개입한다든가 이런 거는 또 다른 얘기겠지만 만약에 이런 커다랗게 이 전쟁 상황이 확전되는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이 가자 지구를 공격해서 본격적으로 뭐 이렇게 전투가 벌어진다든가 딱 이런 순간 자체가 뭐 잠깐 떨어졌다가 오히려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사실 그런 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뭐 이게 전쟁 가지고 뭐 이렇게 주식 얘기를 하니까 사실 좀 그런데 우리가 뭐 우리 하는 일이 네, 그렇죠. 이거니까 분석을 그런데 해야 되니까. 예, 어쨌든 이제 전쟁은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고 진짜 인명 피해가 없기를 진심으로 저 바랍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 왜냐하면 금리도 지금 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뭐 네. 저 5%를 넘어서는 네. 그래서 에크머니 그 뭐 이제 뭐 숏 네. 커버 예, 청산. 청산했다. 예, 예. 저 뭐죠? 공매도 청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5%대 근처란 말이에요. 예, 예,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은 돈을 못 버는 기업, 그러니까 특히 성장주들 네, 네, 이거는 네. 상당히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앞으로도 힘들 것이다 이런 뷰들이 상당히 많이 예, 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보면 증권 방송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가치주다 예. 아니면은 뭐 돈을 버는 대형 우량주다. 예, 예. 근데 이제 저는 뭐 그 성장주를 사실 좀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럴지도 모르지만 일단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얘기를 하자면 저는 금리와 관계없이 성장주를 저는 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즘은 그 주식 투자에 있어서 이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 말에 그 8.15에 연말에 출연을 했을 때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 앞으로 몇 년 안에 이게 10배 갈 주식으로 제가 루닛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2023년에는 적극적으로 봐야 된다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적자 기업은 우리 투자 안 한다. 다 보면 댓글이다. 이런 거 보면은 그렇죠. 배당 없는 주식은 뭐 이렇게 쳐다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다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요 문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자 1980년대로 제가 한번 잠깐 돌아가 보면요. 1980년대에는 주가가 업종별로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종목별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증권주가 오르면 모든 증권주가 다 오르고요. 건설주가 오르면 모든 건설주가 동시에 다 오르고 그리고 기업 본질 가치 이건 중요하지 않고 루머나 무슨 뭐 재료 이런 거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이었고요. 예를 들면 뭐 중동에서 건설 붐이 일어났을 때 어느 건설사 사장이 사우디 비행기를 탔다 그러면 그날은 모든 건설주가 다 폭등을 하고 이런 네. 때였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 주식 투자자들은 주식은 섹터별로 움직이는 것이 기업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본질 가치는 중요하지 않았고요. 오로지 같은 업종이면 같은 주식으로 보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근데 1992년에 이제 주식 시장이 외국인들한테 개방이 되면서 우리나라 증시에 이제 가치 투자의 바람이 이제 불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자산 가치나 수익 가치를 따져보고 저평가된 종목을 이제 매수하는 그런 이제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업종이 아니라 이제 종목으로 이제 관심들이 옮겨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저도 사회생활을 막 했을 때인데 이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들인 주식이 이제 저 PER 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구장창 저 PER 주식들만 찾아서 샀는데 그래서 한국이동통신을 필두로 해가지고 태광산업, 대한화섬 이런 저 PER줄만 이제 올랐는데 이런 것들은 아침에 보면 일어나면 상한 거였고요. 다른 주식들은 뭐 철저하게 소외가 됐습니다. 네. 얼마 전에 뭐 2차 전지만 올라가듯이 그런 식으로 다른 주식들은 다 소외가 되고 철저하게 저 PER 주식만 올랐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 외국인들이 이런 저 PER 주식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태광산업 같은 게 PER이 1이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 PER 1짜리 주식을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나 저평가돼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5만 원이었는데 한 5개월 만에 20만 원 되고 막 나중에는 100만 원도 넘어갔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이 PER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에 문호를 개방하기 전에 증시를 주도하던 업종은 금융, 건설, 무역, 트로이카 종목이었습니다. 이 소위 이 트로이카 종목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1992년에 투자 패러다임이 트로이카에서 저 PER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업종 중심에서 종목 중심으로 바뀌었고요. 근데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그때는 그런 거 바뀐 거를 몰랐습니다. 그냥
그냥 그래서 계속 트로이카 주식만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 잠깐 이렇게 하고 말겠지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은 이제 패러다임이 바뀐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그 트로이카 주식이 오르기는커녕 저 PR 주식들이 계속 점점 더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태강산업, 한국이동통신 이런 거에서 시작을 해서 뭐 비비안, 신영아코르드, BIC 뭐 이런 것들까지 그냥 다 폭등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태강산업이 대우전자 시가총액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멘붕에 빠져버린 겁니다. 아니 이 조그마한 태강산업이 어떻게 그 당시 우리나라 그 굴지의 5대 기업의 간판 기업인 대우전자의 시가총액을 넘어가나,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사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컸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당시 저 PER로, 저 퍼즈로의 시대적 변화를 수용한 투자자하고 거부한 투자자들 간에는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났을까? 저 PER를 일찍 받아들인 투자자들은 엄청난 수익을 냈고요. 100%, 200%, 300% 이런 건 기본으로 그 당시 났습니다. 근데 이제 트로이카 주식을 계속 그냥 나는 이게 주식이다. 그래갖고 이것만 계속 주구장창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초창기에 손절을 했으면 다행이지만 언젠가는 다시 오르겠지. 이렇게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뭐 계속 들고 있다가 지지부진하다가 IMF 때 원금까지 다 날려버린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 여기를 보시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1980년대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이게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1990년대 그 코스피 1등부터 10위까지인데요. 그 1980년대를 그 풍미했던 트로이카 주식들을 한번 보면은요, 한일은행, 제일은행, 조흥은행, 상업은행, 서울신탁은행 그리고 신한은행, 주식회사 대우가 이제 트로이카 주식인데, 이 중에서 그러니까 1위부터 그 당시에는 10위까지 7개나 있었습니다, 무려. 근데 이 중에 6개가 망해서 없어졌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은행주들이 다 망해서 없어졌고, 5대 그룹의 간판이라고 하는 주식회사 대우가 결국은 사실상 부도가 나서 그렇죠. 이제 없어진 상태가 됐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성장주의 시대입니다. 이미 저는 이게 아까 제가 트로이카에서 저퍼주로 시대정신이 변했다고 했듯이 네. 지금은 성장주로 시대정신이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주는 그냥 한순간의 유행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성장주라는 게 생각을 해보면 주식의 속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게 성장주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쭉 발전해 나가듯이 주식시장도 자연히 성장주의 시대로 이렇게 변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컨셉에서 보면 미래가치를 가장 잘 반영하는 건 성장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속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건 성장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성장주라는 개념을 지금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아까 루닛이나 레인보우 이런 거를 뭐 적자 기업이네, 뭐 고평가네, 뭐 이런 잣대로만 대고서 가치주하고 저평가주만 찾아다니는 투자자들은 절대로 이 시대에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작년에 나와서 여러분 루닛 얘기했을 때 그거 사셨으면 10배까지 올랐었거든요, 금년에. 사실 근데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은행주 사고 이거 왜냐면 저평가다 이런 거 하면 사실 그런 투자가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투자자들이 항상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를 관통하는 패러다임은 성장주입니다. 1990년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지배했던 그 패러다임은 저 PER이고 그 이전에는 트로이카였고, 근데 이제 저 PER 주식들은 대부분 요즘은 이제 숙련된 이렇게 투자자들은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저성장 산업에 속하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그냥 그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계속 소진하다가 사라질 기업으로 보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저평가라고 해서 가치주라는 이름으로 매수하는 것보다는 성장주에 관심을 좀 가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성장 산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 막 태동한 산업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네, 그래서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뭐 우주 항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산업이 태동기이기 때문에 이 업을 영위하는 기업들도 설립된 역사가 짧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적자인 건 사실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한때는 핵심 성장 기업이었고, 삼성전자, 애플, 아마존 다 마찬가지였는데 이런 기업들도 설립 초창기에는 다 적자였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익이 적자인지 흑자인지는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이 주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흑자 기업 중에서도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기업이 있고, 적자 기업 중에서도 투자를 해야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해서 이런 기업들을 선별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을 길러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단순히 뭐 적자네 흑자네 이런 것만으로 이렇게 요즘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싹 가가지고 네이버에서 재무제표 싹 찾아봅니다. 그래서 아 이거 흑 적자네 그러면 안 봐 이렇게 싹 덮어버립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최소한 공부해보고 아 이 회사가 성장성이 있다 그러면 한번 그 이렇게 매수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데요. 네. 그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쿠팡하고 이마트 제가 말씀드리면요. 자, 2015년으로 우리가 돌아가세요. 그렇죠. 투자를 한다면 쿠팡 해야 될 거, 이마트 해야 될 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생각하면 쿠팡 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마트는 그 당시 큰 이익을 내고 있었지만 성장이 정체되고 있었고요. 쿠팡은 적자였지만 성장이 굉장히 이제 컸는데요. 지금은 쿠팡이 이마트의 시가총액이 20배입니다. 근데 그 당시 2015년을 왜 제가 하필 2015년을 얘기하냐면 2015년이 손정희 그 비전 펀드가 쿠팡에 돈을 투자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대개 그때 보면은 그 손정희 회장하고 기업 밸류를 따질 때 이마트하고 쿠팡이 똑같았습니다. 기업 가치가. 네. 근데 8년 사이에 20개 배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주 중에서도 특히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구조적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이게 금리가 높건 코스피나 S&P가 하락을 하던 관계없이 저는 구조적 성장주가 가장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배당주 뭐 이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구조적 성장주가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구조적 성장주는 시간이 갈수록 회사가 성장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비싸게 사도 어차피 주가는 또 회복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언젠가는 자기가 지금 좀 높게 사도 이게 가격을 회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말씀하셨듯이 그 쿠팡과 네. 뭐 이마트 네. 비교하셨으니까 쿠팡이 지금 어쨌건 20배 더 시총이 크다. 네. 이제 이 얘기니까 네. 몇 년 전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영업이익만 가지고 매출만 가지고 네. 네. 선택했다면 네. 정반대의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겠죠. 예. 근데 그 말씀 들으니까 그 미국의 그 블록버스터 네. 그 저PER주 네. 찾는 사람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그 재무제표가 싸고 주가가 싸다는 거죠.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거는 그러니까 태보 산업이었잖아요. 비디오에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나중에는 큰 손실로 다가왔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만 보고 투자하는데 그 어떤 함정,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성장하느냐 아니냐. 그거를 이제 잘 판단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TCI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TCI가 이제 케이블 TV를 하는 회사인데요. 이 TCI라는 회사가 이제 판단을 했을 때는 TCI의 그 케이블 TV의 핵심 역량은 뭐냐면 그 가입자를 늘리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이제 외부에서 사오게 되면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사오면 가입자가 10만 명이 됐건 100만 명이 됐건 상관없이 뭐 오징어 게임을 사온다 그러면 1억 원에 사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 원에 똑같이 사오면 가입자가 10만 명인 경우, 100만 명인 경우 그러면 그 가입자당 단가를 따져보면 100만 명일 때가 훨씬 더 경쟁력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TCI라는 회사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 계속 은행에서 차입을 해옵니다. 계속 차입을 하면서 계속 조그마한 회사들을 M&A 해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설비 투자를 하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재무제표를 보면 적자고요. 감가상각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오로지 뭘 봤냐면 EPS를 봤습니다. 주당 순이익을 보니까 경쟁업체들은 그렇게 안 하니까 순이익이 좋고요. 여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업체만 투자하고 여기는 거들떠보질 않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이 회사는 굉장히 좋아졌고 경쟁업체들은 안 좋아졌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판단하기에 자기네가 뭘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EPS만 가지고 잘못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때 도입된 지표가 뭐냐면 EV EBITDA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지금 그렇다면 예.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루닛이라든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정말 10배 이상의 예. 어떤 시세를 분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정을 크게 받아서 거의 네. 반토막까지 났다가 네. 뭐 다시 꿈틀대고는 있습니다만 네. 이렇게 시세가 한번 난 주식은 다시 올라가기가 어렵다라는 또 정설이 있잖아요. 네. 주식시장에는. 예. 지금 가지고 있으신 생각, 네. 그때 말하셨던 그 주식들, 예. 정점을 찍고 꺾어진 그 주식들이 다시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주식에 따라 다른데요. 일단 첫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번 큰 시세가 난 종목은 다시 시세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제가 보기에는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첫째, 그래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왜냐하면 제 경험에서 나왔던 건데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쯤 됐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정보통신 바람이 불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우리나라에 코스닥도 없었고 코스피밖에 없었는데 그때 이제 정보통신이라고 해봐요.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동통신하고 데이콤하고 두 개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정보통신 바람이 불면서 이 두 개가 동시에 막 상승을 했습니다. 네. 한국이동통신은 4만 원에서 시작해서 정확한 기억 안 나지만 4, 50만 원까지 가서 이제 쉬고 있었고요. 데이콤도 한 2만 원에서 시작해서 한 17만 원까지 가서 쉬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쉬고 있었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됐냐면 데이콤은 주식이 꼬꾸라졌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 가격을 회복을 못 했는데요. 한국이동통신은 그 후로 10배가 올라서 400만 원까지 갔거든요. 이 두 개, 그러면 자, 시세를 크게 내서 더 이상 시세를 못 준다고 했으면 데이콤이 떨어져서 시세를 못 주는 건 맞는데 한국이동통신은 안 올랐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실적과 성장성을 높게 평가한 겁니다. 데이콤은 높게 평가 안 한 거고요. 그러니까는 통상적으로 보면 큰 시세를 주는 종목은 그랬다가 하락한 건 어떤 경우냐면 기대감으로 올라간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기대감이 때문에 올라가가지고 큰 시세를 줬는데 그 기대감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하락을 하는 거고요. 근데 그거보다 한국이동통신 같이 훨씬 더 실적이 좋아버리면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루닛이나 뭐 레인보우나 네. 다시 그 정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주식마다 다른데 저는 이제 레인보우보다는 루닛을 좀 더 좋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 지금 그림을 보시면요. 제가 참고로 저는 뭐 이렇게 증권회사나 이런 데 속한 사람이 아니고 혼자 일하다 보니까 어저께 이제 급하게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좀 자료가 허접합니다. 좀 이해를 네. 혼자 만들다 개인 보니까. 투자자시니까.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혁신산업의 주가 사이클은 자, 이런 형태로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100% 이런 건 아니지만 대강 보면은요. 그래서 우선 혁신산업이 딱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인터넷이 나왔다. 그러면 인터넷에 처음에 관심을 갖고요. 로봇이 나왔다. 그러면 로봇에 관심을 갖고, 뭐 의료 AI가 나왔다. 그러면 AI에 관심을 갖고 이렇거든요. 그렇게 해서 관심을 처음에 가지니까 주가가 쫙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점이 D거든요. 네.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관심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올라서 거품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이제 치킨 게임이 벌어진다거나 이러면 이제 주가가 떨어지거든요. 떨어진 다음에 이제 E까지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진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쫙 다시 올라가면서 A 같이 되고요. 그냥 보통의 기업은 B 같이 되고 여기서 하락을 하는 좀 이렇게 탈락한 기업들은 C 같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그러면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작년에 한번 관심을 갖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 뭐냐면 그때 그 당시에 머스크가 몇 년 안에 우리 로봇을 뭐 2만 불인가 3만 불 안에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했을 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올해 2023년에는 로봇이 한번 바람이 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예상을 했던 게 D까지 한번 처음에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그런 사이클이 한번 올 거라고 제가 판단을 했던 거고요. D까지. 그래서 이거를 장기 투자를 계속 하자 이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 다음에 로봇 산업이라는 게 한국 안에서만 경쟁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세계적으로 경쟁을 하는데 과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될 것인가? 사실 그거는 저는 지금은 모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단지 그 산업 섹터에 불어닥치는 관심, 이슈, 그로 인한 수급, 그로 인한 어떤 모멘텀 투자로 보시는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D까지 쫙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관심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이게 큰 산업이 되다 보니까 많은 경쟁자들이 생길 겁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하나그룹도 또 뛰어든다고 했고, 그렇죠. 머스크 테슬라도 로봇에 집중하겠다, 자동차보다는 로봇을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고, 뭐 이렇게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로봇. 두산 로보틱스도 상장했고요. 예, 두산도 있고, 뭐 중국도 잘 만들고, 일본은 원체 로봇 강하고. 그럼 이 틈새에서 우리나라 로봇 회사가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는 지금은 판단을 못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그때는 언제냐면, 자, 이 지점에 가게 되면 대강은 이제 그때는 알 수 있습니다. 어느 회사가 제일 경쟁력이 있는가. 그러면 그때의 로봇을 하게 되면 이제 장기 투자가 그때는 가능하죠. 왜냐면 1등 기업. 예를 들면, 인터넷 같은 경우에 초창기에 인터넷이 이제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면서 인터넷주가 많이 올랐는데 이때는 그 당시에는 다음이 1등이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만 해도 뭐 라이코스도 있었고, 뭐 엠파스도 있었고, 다음도 있었고, 네이버도 있었고, 많았죠. 예, 많았습니다. 그러면 자 경쟁을 하는데 이 중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는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그 당시에는 다음이 승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네이버로 승자가 딱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 지점이 2인데 그럼 여기서부터는 네이버가 1등이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네이버를 들고서 장기 투자를 해도 괜찮은 거죠. 근데 초창기 처음 딱 인터넷이 생겼을 때 여기는 뭐가 1등일지 모르니까 그 당시에 1등 기업 다음에 투자를 한다.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네. 예, 그런 관점에서 보는데 의료 AI는 조금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각을 했을 때 의료 AI는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고요. 그렇게 하면 그리고 무슨 대기업에 뛰어들 만한 그런 분야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삼성그룹이 제약회사 막 이렇게 만들고 이러는 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존의 업체들이 경쟁을 해나갈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되면은 경쟁이 그렇게 치열할 것 같지도 않고 그 중에서 현재 루닛이 글로벌 1등인데 이 자리를 당분간은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D 다음에 하락이 상대적으로 얕을 거고요. E까지 오는 과정이 얕을 거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하는 거는 더 빨리 크게 상승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약간 루닛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좀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직도 그러면 루닛은 들고 계시는 건가요? 루닛은 제가 큰 소리를 빵빵 쳤던 게 뭐냐면 24만 원 되면 팔겠다고 제가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24만 원 되기 전에 그 회사에서 2033년에 매출 10조에 영업이익 5조를 달성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발표를 하고 나서 그러면 뭐 목표가 없이 한번 좀 뭐 가는 데까지 가보자 이런 생각을 해서 루닛은 현재는 그냥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떨어져도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예. 그러면 지금 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요. 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네. 섹터 혹은 네. 종목이 있다면 예.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AI하고 로봇인데요. 관심을. 그래서 이제 연초부터 제가 방송에 나갈 때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2023년은 AI하고 로봇이 오르다 서다를 반복할 거니까 그 2023년에는 AI하고 로봇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아마 8.15에서도 제가 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특히 AI에 더 관심이 있고요. AI는 1년 만에 끝날 그런 테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도도하게 흐르는 어떤 강물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AI를 직접 하는 이런 회사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엔비디아도 AI 수혜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AI 산업이 발달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이제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저는 그 데이터 센터 관련주하고 HBM 관련주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미리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종목 얘기를 하기 전에 여기서 이렇게 종목 얘기를 하면 시청자분들이 또 이게 매수 추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죠. 많은데 그거 아닙니다. 매수 추천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직접 투자하신 종목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 추천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런 게 있다면 본인이 더 공부해 보시고 본인이 끌리면 하는 거고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종목 매수하시는 거니까요. 이제 저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그 처음부터 이 파도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고요. 구조적 성장주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섹터가 성장해야 되고요. 그렇지. 두 번째는 그 섹터에서 리딩 기업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파두라는 종목을 공부하려면 데이터 센터의 그 성장성에 대해서 이제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참고로 파두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SSD 컨트롤러를 만드는 팹리스 기업입니다. 자, 데이터 센터의 성장성은 지금 굉장히 큽니다. 5G, 코로나, 뭐 생성형 AI 때문에 현재 데이터 센터에 투자 러시가 글로벌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시너지 리서치 그룹이라는 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그 몰리는 자본이 작년에 43조 원이었는데 이제 2030년에는 66조 원으로 약 50% 이상 증가할 거고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데이터를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제 데이터 양이 너무 급증하고 고도화되기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를 요즘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 이제 OTT하고 뭐 SNS가 확산되면서 이제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래서 2023년에는 이 3년 전에 비해서 무려 데이터 처리량이 50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만 해도 또 금년 대비해서 불과 2년 만에 80%가 늘어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료를 보시면 데이터 센터 이거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 건설이 이제 러쉬를 이루는 거를 그렇게 보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 센터 성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파두의 경쟁력을 이제 따져보면 됩니다. 섹터가 성장을 해야 되고 그 성장 내에서 이 기업이 리딩 기업이면은
그 기업은 구조적 성장세라고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중에서도 이제 그 규모가 굉장히 큰 데이터 센터를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데, 파두는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 센터 중에서도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가 성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SSD 컨트롤러를 평가할 때는 읽기 성능과 쓰기 성능을 이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게 제품 성능을 비교를 했는데요. 자 A, B, C사가 전부 다 글로벌 그 리딩 업체들입니다. 네. 근데 여기 이제 그 보시면 젠3 제품에 있어서 파두가 경쟁사 대비해서 굉장히 뛰어난 그 성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이 C사는 삼성전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두의 제품이 삼성전자보다도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나고요. 자, 젠4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제 파두의 제품이 경쟁사 대비해서 젠4도 성능이 훨씬 뛰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젠5까지 마친 상태인데요. 다른 회사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성능이 좋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것만 보면 안 되고, 전력 효율이 얼마나 좋은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전력 효율이 읽고 쓰는 능력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전력 효율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SSD 성능이 이제 최근에 굉장히 발전함에 따라서 소모하는 전력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센터에서만 연간 3천억 원 정도의 전기료가 나간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 또 전기료도 전기료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발열입니다. 발열. 그 SSD 전력 소모량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 7배나 지금은 이제 증가하면서 훨씬 많은 열을 발생시키거든요. 그만큼 고사양이 됐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이런 SSD가 발생시키는 열이 그냥 아주 미미해가지고 이거를 뭐 설계할 때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서버, 스토리지 서버에서 SSD가 그 CPU나 GPU만큼 그렇게 많은 열을 발생시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 안정성이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발열량이 증가하면 CPU 성능이 저하되고요. 그래서 많은 부하가 걸리게 돼서 CPU가 처리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CPU가 다운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CPU의 성능을 일부러 다운시켜야 되는데, SSD의 성능을 사실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 고도화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발열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자, 제품별 전력 효율 젠3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파두의 브라보가 경쟁사 대비해서 전력 소모량과 전력 효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다음에 젠4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파두 델타인데요. 이것도 경쟁사 D, B, C 대비해서 전력 효율이 굉장히 뛰어나고 전력 소모량이 적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두의 이지호 대표께서는 SSD 컨트롤러 설계 업체가 전 세계적으로 30-40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파두의 설계 기술이 이 30-40개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2-3년 이내에 전 세계의 중요한 모든 데이터 센터가 다 파두 제품을 사용할 거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요. 현재 2022년 기업용 SSD 컨트롤러 시장에서 파두의 점유율은 작년에는 1%입니다. 현재는 삼성전자가 44%로 압도적으로 1등인데요. 그리고 이제 마벨이 13%, 마이크로칩이 9%인데요. 그러면 파두가 향후에 마벨이나 마이크로칩과 비슷한 수준으로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현재는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현재 파두 점유율이 1%입니다. 세계시장 점유율이? 예, 세계시장 점유율이. 근데 파두의 제품이 마벨이나 마이크로칩 제품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지금 이 회사들이 이 파두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성능이 좋아가지고. 자, 그러면 앞으로 파두가 마이크로칩 정도의 시장 점유율까지 끌어올리는 게 가능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마이크로칩 시장 점유율이 9%입니다. 저는 이게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듯이 품질이 좋기 때문에 스펙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그러면 현재 매출 대비해서 9배가 늘어나는 건데요. 자, 네. 더구나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 시장 자체가 큰 폭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매출이 9배 이상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업이익은 얼마나 증가할까 생각을 하면 파두는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원래 파두는 SSD를 만드는 그런 반도체 업체에다가 납품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게 잘 안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이런 데다가 우리 거 좀 테스트해서 같이 넣어달라. 그냥 안 해주는 겁니다. 잘.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략을 바꿨냐면 빅테크한테 직접 제품을 샘플을 보내가지고 우리 거 좀 봐달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본 얘기인데요. 메타 플랫폼스에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테스트 해보니까는 성능이 월등해가지고 거꾸로 하이닉스에다가 이거 우리가 해보니까 좋은데
니네가 이거 테스트 해보고 괜찮으면 요거 좀 써달라. 이렇게 해서 거꾸로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에서 써보니까 성능이 월등하게 좋아서 네. 그다음부터 이제 그 하이닉스에서 그거를 이렇게 파드 제품을 사용해서 이렇게 그 메타 플랫폼스에 납품을 하게 된 거고요. 자, 메타가 사용을 한다는 건 이미 품질 검증은 끝났다고 사실 보는 거고요. 그래서 메타에 제품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다른 모든 이 데이터 센터에서 지금 관심을 다 갖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다수의 글로벌 데이터 센터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주가가 뭐 수급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여러 가지 요인이 흔들리지만 만약에 단기 투자자라면 이제 그걸 당연히 봐야 되지만 장기 투자자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수급적인 요인보다는 이 회사가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는가 안 하는가 사실 그거만 계속 체크를 하면서 가지고 가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파두가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파두를 저는 그 첫날부터 싸게 거래가 돼서 25,000원대부터 사실은 매수를 해가지고 단가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네. 하지만 어쨌건 앞으로의 성장성은 좋을 수 있죠. 네. 그러나 일단 새로 상장한 주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급의 문제, 그 맞습니다. 뭐죠? 네. 홀더들이 자꾸 나올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그 수급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그 신규 크게. 상장주들이 좀 많이 빠질 수 있는 가능성. 네. 요것도 좀 염두에 두면서 네. 언제 그 블락이 그 매매 제한이 풀리는지 네. 이런 것들을 좀 잘 확인할 필요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게 특히 그 파두 같은 종목은 그 벤처 캐피탈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벤처 캐피탈 자금들은 여기서 회수를 하고 또 다른 회사에 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 잘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이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HBM 관련주가 이제 여전히 각광을 받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HM 관련주 하면 이제 한미반도체가 대장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건 이제 너무 많이 올랐고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부담감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것도 이제 신규 상장주인데 아주 그 작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IMT라고 하는 이제 종목을 HBM 관련주라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금 사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이건 작은 종목이고 신규 그렇죠. 상장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 등락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규 상장주는 워낙 변동성이 크고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수급에 의해서 네,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 분야가 있지만 HBM과 관련해서만 잠깐 말씀드리면 그 D램 반도체를 1단, 2단, 3단, 뭐 4단 이렇게 쌓는 게 이제 그 HBM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HBM 특징은 이제 그 관통 전극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단과 2단을 그 전기를 통하게 하는 게 그 관통 전극을 통해서 전기를 통하게 하는데요. 이 관통 전극이 수천 개나 된다 그럽니다. 이렇게 수천 개의 관통 전극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면서 파티클이 떨어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파티클 떨어지면 불량이 되는데 HBM을 만들기 어려운 이유가 이 수율 때문인데 수율 문제의 핵심이 파티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티클을 없애주는 게 아주 중요한데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그 IMT가 가진 그 기술 중에 그 CO2 클리닝 기술이라고 있습니다. 이 CO2 클리닝 기술을 그 HBM에 사용해서 파티클을 효과적으로 제거를 하는데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제 그 CO2에 높은 압력을 주게 되면 액체 상태로 있다가 이걸 상온 상압으로 딱 이렇게 릴리즈를 시키면 이제 곧바로 고체로 바뀌었다가 순식간에 이제 기체로 바뀌는데요. 그 CO2가 그 고체가 되면 그 드라이 아이스지 않습니까? 이 고체로 머물러 있는 아주 짧은 순간에 파티클을 부딪혀서 그 파티클을 싹 클리닝 해주고 그 다음에 곧바로 기체가 돼서 날아간다 그럽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말은 쉬운데 이 기술이 이렇게 쉽진 않은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기술을 개발한 그 회사인데 이 관련해서도 이제 마이크론하고 테스트도 다 해서 다 통과가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HBM 관련주로 좀 묶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작은 종목이니까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되고 예, 뭐 매수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를 한번 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종목도 종목이지만 그거보다는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러니까 그 HBM이라는 어떤 이 키워드, 그다음에 그 AI라는 그 키워드, 크라우드라는 그러니까 이런 쪽에 집중을 해서 보시면서 그와 관련된 섹터에 또 공부를 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저는 그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네. 지금 달러에 대한 어떤 안전자산으로서의 그 신뢰가 약간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예. 글로벌 평가들이 나오면서 네네. 금 가격도 오르지만 사실 금보다는 비트코인에 대한 선호가 예. 상당히 센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 상승 어떻게 보시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비트코인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금보다는 이제 비트코인을 훨씬 좋아하는데, 네. 저는 이제 2024년 가장 유망한 자산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 일주일 전에 갑자기 비트코인이 5분 만에 그 2,000불이나 상승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요때 보면 요 비트코인 지금 4시간 봉인데 하나 이렇게 그 윗꼬리가 크게 달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됐냐면 그 코인텔레그래프에서 그 SEC가 그 비트코인 그 블랙로그의 비트코인 그 현물 ETF를 승인했다. 이런 루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보가 나오자마자 비트코인이랑 갑자기 뭐 5분 만에 2,000불이 폭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 가짜 뉴스였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블랙록에서 이제 기자들이 막 전화해서 확인을 했을 거 아닙니까?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다시 제자리 비슷하게 돌아왔는데, 그렇지만 이제 현물 ETF 승인권은 이 비트코인의 그 시장에 큰 폭발력을 가진 재료라는 게 이미 이제 여기서 입증이 된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뭐 5분 만에 2,000불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게 큰 재료구나 하고 아마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나서 계속 사들이는 거 아닌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ETF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네. 예, 근데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권은 그야말로 이게 그 시간 문제일 뿐이고 머지않아 승인이 된다는 건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상승할 재료는 하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현물 ETF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현물 ETF 승인이 이제 당연히 큰 폭발력을 가지는데 그 이유가 반드시 실물 거래가 이제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실제로 사들여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식 ETF와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이 현물 ETF를 사면 ETF 운영사들은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비트코인을 반드시 현물로 사서 현물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물 ETF가 출범할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그 금 ETF가 등장한 게 2004년입니다. 금 ETF가 그 출시되자마자 3일 만에 10억 달러가 유입이 됐고요. 현재는 135조 원 정도가 금 ETF에 투자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금 ETF가 보유한 금액 규모로 따지면 국가로 따지면 4등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금 ETF가 출시되기 전에 일반인들은 금을 사고 보관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사기도 힘들었지만 또 뭐 보관도 힘들고 분실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잘 못 샀는데 금 ETF가 이제 출시가 되면서 투자자들에 대한 접근성도 좋아졌고, 그래서 이제 뭐 주식, 채권, 부동산에 있던 자금들이 일부가 이제 금 쪽으로 몰려가지고 금 ETF가 이제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생각합니다. 개인 키를 분실할 위험성도 있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뭐 망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신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하고 싶어도 못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만약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이제 그동안 접근이 어려워서 비트코인을 못 샀던 사람들 또는 기관 투자가들, 뭐 연금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그 비트코인을 많이 ETF를 살 거니까 약 1조 달러가 순차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신규 매수세가 그 ETF가 나오면 그러면 1,350조 원인가요?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근데 블랙록이 이제 현물 ETF 승인을 신청했다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블랙록은 뭐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지 않습니까? 이 블랙록 대표인 레리 핑크는 미국 사회와 그 정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하고요. 그래서 언제나 그 잠재적 대선 후보 1순위고요. 실제로도 대선 나중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의 말과 행동이 투자자들한테 항상 큰 관심을 갖는데, 비트코인을 대하는 그 레리 핑크의 자세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이게 그 아주 재밌는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2년 전만 해도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에 굉장히 비판적이었거든요. 네. 그 당시 이제 레리 핑크는 이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비트코인에 아주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 환경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전기를 너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렇죠. 채굴을 하니까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우리는 비트코인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21년에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테슬라 결제에 도입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폭등을 했습니다. 뭐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한 개에 8천만 원까지 갔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머스크가 환경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면서 비트코인을 테슬라 결제에서 제외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갑자기 어리둥절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하락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요. 그때 그 아크 인베스트 캐시우드가 뭐라고 했냐면 일론 머스크가 아마도 레리 핑크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이제 저 머스크한테 전화해서 비트코인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니까 환경 친화적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비트코인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니까 테슬라 결제에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레리 핑크가 테슬라의 일대주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레리 핑크의 말을 이 머스크가 무시하기 어려웠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난 후에 제가 이제 올해 등산을 가는데 갑자기 그 뉴스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 블랙록이 비트코인 그 현물 ETF 신청을 했다. 그러니까 그 뉴스를 듣자마자 제가 2년 전에 레리 핑크가 머스크한테 전화했다는 그 생각이 번뜩 나더라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레리 핑크는 그 당시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비트코인을 그럼 ETF를 하려고 그러면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비트코인을 살려고 하는데 너무 비싸. 머스크가 자꾸 비트코인을 띄우는 거예요. 계속 뭐 그러니까 이제 불편하지 않습니까? 사야 되는데 싸게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환경 핑계를 대면서. 그러니까 이제 폭락을 하니까 이제 잘 됐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막 사 모은 겁니다. 이미 이제 그래서 상당 부분을 모은 다음에 이제 금년에 현물 ETF 이제 승인을 신청을 SEC에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게 그 레리 핑크가 얼마나 바뀌었냐면 자, 비트코인은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비트코인에 매혹되고 흥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막 말을 바꾸니까 블룸버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 회의론자에서 구세주로 변신했다. 이렇게 이제 꼬집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가짜 뉴스가 나온 다음에 레리 핑크가 폭스 TV에 출연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 가짜 뉴스 때문에 출연한 건 아니고 미리 일정이 그렇게 잡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침 나오니까 폭스 TV 진행자가 이제 레리 핑크한테 오늘 비트코인이 상승한 이유는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때문에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제 레리 핑크가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루머 때문이 아니고 비트코인의 그 좋은 퀄러티 때문이다. 우리는 이 퀄러티 크립토 랠리는 퀄러티를 향한 그 이렇게 비행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의 전 세계 고객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180도 태세 전환을 했고요. 근데 과거에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거물급들이 많습니다. 네. 자기네가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데 너무 비싸니까 자꾸 이렇게 막 비트코인을 비난하면서 공포감을 유발하고 그래서 하락을 하면 자기네가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자세를 바꾼 사람들이 많은데 자,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에요. 비트코인 버블이다. 비트코인은 세상에서 가장 나쁜 투자다. 절대 사면 안 된다. 이렇게 해놓고 비트코인이 이제 그때 하락하니까 곧바로 260억 달러 자기 소로스 패밀리 펀드에서 비트코인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좀 지나니까 비트코인을 찬양을 하는 거고요. 사실 그래서 제가 두 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상당수의 기관 투자자들이 이미 비트코인을 많이 사들였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제가 보기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장세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데 그게 2024년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매집 현상, 여기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달러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2024년 강세장이 올 가능성이 크니까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너무 빨리 와버린 거 아닌가 갑자기. 예. 작년에 2,100만 원대 네. 뭐 이렇게 저가를 기록을 하고 네. 지금 거의 지금 2배 이상 뛰었죠. 예, 갑자기 막 뛰었습니다. 예. 근데 또 근데 우리가 이런 그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얘기하게 되면 또 가장 흔한 질문이 있잖아요. 미국 네. 정부가 네. 달러가 약화되는 이런 현상을 두고만 볼 수 있을 것이냐. 네. 뭔가 CBDC 관련해서 어떤 제재들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혹은 이러한 것들을 미국이 가져가려는 어떤 정책들이 나오지 않겠냐. 이게 가장 흔히 하는 질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이 미국에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사실은 제가 달러에 반대되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크립토라고 하는 게
저기 아까 저 CBDC 얘기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은 CBDC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CBDC를 대체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CBDC라고 하는 게 하나가 1달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CBDC랑 거의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자, CBDC를 요즘은 그 하나를 발행을 하게 되면 그 하나를 발행하면 1달러만큼을 은행에 예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은 CBDC는 달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요즘은 더 발전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1달러를 그냥 예치하는 게 아니고 그 CBDC를 발행하는 만큼 미국 국채를 사주게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국채를 뭐 이렇게 소화해줄 주체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서 미국 국채도 소화해주고 사실 이런 그 다음에 어차피 그 돈이 또 이렇게 달러가 그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만큼 달러가 또 감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런 면에서 봐서 제가 보기에는 그 뭐 이렇게 달러에 반대되는 입장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인의 종류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우리가 명명하는 네. 그 분야의 코인들은 네. 그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달러를 그만큼 해결돼 있는 거죠. 네, 돼 있다. 네. 그게 이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네. 해줄 것이다. 중국이라든가 뭐 이런 쪽이 점점 국채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네. 대체가 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달러를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달러는 이미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더 이상 지금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지금 은행이 없는 곳들에서는 지금 달러를 못 쓰기 때문에 은행이 없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다 그럽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뭐 세계의 뭐 인구가 뭐 몇십 %가 은행을 못 이용한다 그러는데 예를 들면 그런 데들 하나의 예인데 예를 들면 뭐 그 메타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서 결제를 할 때에 달러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해서 결제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은 지금은 이런 그 은행이 없기 때문에 달러를 못 쓰지만 그거는 사실상 달러와 마찬가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 하나를 만들려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1달러를 은행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은 달러의 저변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오히려. 네. 근데 그 비트코인이 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주식도 그렇지만 좀 싼 거를 찾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더리움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상승폭이 그만큼 약한 네. 이런 다른 코인들을 네. 좀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비트코인을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사실 사이클에 대해서 대강은 아는데요. 이게 대세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비트코인만 상승을 해야 됩니다. 항상 그 역사가 그래왔습니다. 왜냐하면 대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사실 합쳐져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만 일단 이렇게 돈이 몰려서 다른 것들은 철저히 소외되면서 비트코인만 상승을 해야 된다. 지금도 약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다른 것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비트코인만 혼자 쭉 상승을 하다가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넘어서서 한참 가다 보면 이제 비트코인이 너무 많이 올랐다 싶으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과거에는 한 7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70%까지는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비트코인만 오르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쫙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약 한 달 반 정도 후에 그때부터 이제 이더리움 움직이거든요. 이게 지난 사이클 때도 그랬고 그 전 사이클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세 상승을 할 때는 일단은 다른 코인은 절대 보면 안 되고 무조건 비트코인만 봐야 됩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비트코인이 먼저 움직이고 한 달 반 후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다른 코인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은 대세 상승 때 먼저 보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충분히 올라갔다 싶으면 그 다음에 다른 코인을 보는 게 좋은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비트코인이 오르는 것을 왜 우리 알트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네. 좀 처음 들어보는 아니면 신규 네. ICO라고 그러죠. 네. 네, ICO한 그런 코인들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그걸 보면서 이것도 오를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르고요.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일단 이거 증권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토큰 발행과 관련해서 네. 좀 증권사에 허용이 되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증권으로 분류가 돼버리면은 이런 그 증권사에서부터밖에 거래를 못하기 때문에 상폐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폐가 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죠. 알트코인들은 알트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이제 그런 리스크가 없지만 그것을 제외하는 나머지 거의 대부분 코인들 예를 뭐 비트코인 캐시 이런 거는 물론 이제 예외 이렇게 이미 빠졌지만 하여간 나머지 것들은 다 그런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그게 상패의 리스크가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들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그 1100만 저자님은 그 원유 트레이더 경력이 있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 투자와 관련해서 좀 튀어난 어떤 감각, 촉을 좀 가지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는데 별 말씀이야. 네. 오늘도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이 투자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그 아이디어들을 고민해 볼 수 있을지 아마 숙제를 던져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1100만 저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